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예. 오늘도 으스스한 상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으스스한 상식은요, 평상시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기괴하고 요상스럽고 이게 진짠가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요, 드론 촬영이 있기 전에는 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은 사실 드론 촬영을 통해서 되게 손쉽게 공중 촬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드론 촬영이 가능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하늘에서 이렇게 찍는 이런 걸 했을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죠? 조금 더 상세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뉴요커.com입니다. 이제 뉴스 신문 사이트인 것 같고요. 이런 기사가 있네요. 19세기 초 상공에서 지구를 촬영한 비둘기들. 비둘기에다가 카메라를 달았나 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07년 라이트 형제가 키티호크에서 이륙한 지 몇 년 후, 아직 인간의 비행은 미터와 분 단위로 측정되던 시절, 독일의 당시 약사였던 율리우스 노이브러너 박사는 새로운 발명품 비둘기 카메라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 장치는 이름 그대로 작은 카메라에 끈을 달고 타이머를 장착해서 비둘기들이 비행 중에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이브러너 박사는 이 장치를 자신의 전서구 비둘기 떼에 처음 적용했는데, 이러한 비둘기들은 처방전을 전달하는 데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는 국제박람회에서 자신의 비둘기 카메라를 선보였고, 비둘기들이 찍은 엽서도 판매했습니다. 이러한 발명품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발명으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속도와 범위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곧 전쟁에 사용되기 위해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이야,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비둘기의 가슴팍에다가 타이머랑 카메라를 달고 일정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셔터가 눌리게끔 개발된 카메라였던 겁니다. 대단한데? 참. 노이브러너 박사는 비둘기 카메라를 실용적인 목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무리 속의 새들의 비행을 추적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발명은 더욱 숭고한 업적을 이루게 됐습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는 너무나 흔한 풍경, 마치 블록으로 만들어진 듯한 집들이 펼쳐져 있고 사람들이 개미처럼 기어가는 모습은 노이브러너 박사가 비둘기 사진을 찍을 당시에만 해도 굉장히 보기 드문 광경이었습니다. 이러한 조감 사진들은 비행기, 마천루, 구글어스 등 수많은 신기술을 통해서 결국은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크기로 세상을 엿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새들이 찍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진에는 어딘가에 야성미가 있습니다. 구도가 무작위적이고 각도가 약간 비스듬합니다. 때로는 날개 깃털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기도 합니다. 비둘기는 새 중에서 가장 평범한 새일 테지만 이 기묘하게 우아한 사진들, 또는 노이브러너가 사진 키트에 담아 위풍당당하고 똑바로 선 새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보면 마치 천상의 생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도하진 않았지만서도 요게
초창기에 드론의 역할을 했던 거고 나중에는 전시 상태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기도 했던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구글 어스라든지 네이버 지도 이런 걸로 위에서 보는 이런 위성 사진 같은 개념이 사실상 이 비둘기 카메라에서 온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거죠.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찍혔대요 당시에. 진짜 멋있다 그죠. 근데 좀 익숙한 장면 같기도 해요. 예, 왜냐면 지금은 이런 류의 영상들도 4K로 보는 게 아주 쉬우니까 별 감흥이 없는데 이 당시는 카메라를 요런 구도로 찍을 수 있는 기술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놀라운 신기술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날개 같은 게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하는 게 사람이 찍은 거랑은 약간 미묘하게 다른 감성이 있으니까 그만의 멋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여기서 차용된 것 같긴 하지만 이 조감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조감? 조감이 말 그대로 그 새 조자예요. 한자로 하면은. 그리고 영어로 하면은 조감이 버드 아이 뷰거든요. 그러니까 새의 눈으로 본 시선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네요. 예. 아마도 이게 어원이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간에 초기의 드론은 아주 야생미가 있는 그리고 낭만이 있는 그런 방식이었다.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이 비둘기가 약간 차렷 타고 가슴팍 쫙 펴고 카메라 달고 있는 이게 되게 멋있네요. 미묘하게. 어쨌든 그런 오늘의 첫 번째 멋있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도 있는데요. 자, 바로 이겁니다. 성주로 임명된 고양이가 있다. 성주, 그러니까 이제 성의 주인이죠. 뭐 영주, 성주 뭐 이렇게 부르는 계급 단위가 있잖아요. 근데 고양이가 성주로 임명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어떤 경우인지는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podos.com입니다. 여기에 일본 남부 비츠 마츠야마 성의 주인은 고양이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웅장한 외관과 특별한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마츠야마 성은 일본의 남부 숲이 우거진 산속에 숨겨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관광객들을 거의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기 얼마 전 지역 관광청은 다카하시 마을과 그 위에 우뚝 솟은 이 성에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별한 전략을 고안했습니다. 바로 주황색과 흰색 털이 섞인 고양이 산주로에게 성의 관리권을 통째로 넘겨줌으로써 홍보의 효과를 노렸던 것이었죠. 대부분의 고양이는 태평하고 게으르지만 산주로는 달랐습니다. 이름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양이의 이름은 1860년대에 반란을 진압하고 반체제 인사를 처형하는 임무를 맡았던 일본 경찰 조직이었던 신센구미의 다카하시 지부를 이끌었던 전사 타니 산주로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이 고양이에게는 이것만으로도 큰 영광이었을 텐데 오카야마에서 약 32km 떨어진 마츠야마 성의 주인으로 지명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주로는 공식적인 성주입니다. 그는 자신만의 기념품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아, 근데 보니까 얘가 길고양이였나 보네. 거기 이제 공식 웹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산주로가 이 숲에 오게 됐나요?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있나 봐요. 2018년 7월에 큰 폭풍우가 일본을 지나갔었는데 그때 이제 산주로라고 하는 고양이가 이 비 같은 걸 피하려고 숲을 왔다가
이 숲에 있는 성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 쭉 눌러서야게 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사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는데 그 2018년 11월 잠깐 이제 실종됐다가 다시 돌아왔대요. 그러면서 그때 영주권을 줘버리자. 왜 이렇게 귀여워요? 네? 영주권을 줍시다 해가지고 산주로가 공식적으로 주민이 된 거죠. 보통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지역을 순찰한다고 합니다. 이때 산주로 이 성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네요. 순찰 돌고 있는 거 맞죠? 이거 엎드려서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것도 다 성주로서의 임무의 일환이죠. 의기양양하네.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이게 산주로 씨 이제 고향이죠. 네, 성주님의 인스타그램 계정이거든요. 공식 웹페이지에 가시면은 이 계정을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떤 식으로 성을 지키고 계신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너무 귀여워. 어떡해. 야, 근데 진짜 이 지자체도 머리를 굉장히 잘 썼네요. 사실 성이라고 하면은 좀 따분한 느낌도 있고, 굳이 이걸 보러 가야 돼? 뭐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도 뭐 산성 이런 거 많이 있지만 잘 안 가잖아. 근데 성주가 고양이라고 하면은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그런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격 되게 좋아 보인다. 그죠? 하여튼 그런 신기하고 신박한 상식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식도 좀 알아볼게요. 자, 다음 상식은요. 죽을 위험이 다가왔을 때 오히려 침착해지는 현상이 있다는 건데요. 이게 뭘까요? 단순히 죽음이 다가왔을 때 침착해지는 것 같진 않고요. 그지? 죽을 위험이 다가왔을 때 침착해지는 현상인 것 같아. 어떤 내용일지는 좀 같이 알아볼까요? 보통 죽음을 다가온다 이런 생각하면은 침착하기 되게 어려울 텐데, 그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브레인 PhD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정상성 편향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자, 정상성 편향은요, 부정적인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나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입니다. 정상성 편향은 위기나 자연재해의 가능성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자연재해, 뭐 쓰나미가 몰려온다, 태풍이 온다, 지진이 날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을 겪게 되더라도 에이 설마 이런 식으로 나한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는 걸 정상성 편향이라고 한대요. 자, 예를 들어서 지역 당국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허리케인 경보를 발령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피를 권고했다고 합시다. 밖으로 나가던 중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냥 폭풍이지 뭐 이러면서 떠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과 경고를 무시하는 그들의 태도는 정상성 편향의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심각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고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야기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정상성 편향이 있는 사람들은 임박한 위험에 직면하더라도 부정하거나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여기서는 일어날 수가 없다. 혹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다. 이런 표현들이 다 정상성 편향의 징후라고 합니다. 원인이 4가지가 꼽히는데요. 첫 번째, 현재 신념에 대한 애착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위기에 대한 대응은 때때로 사람들에게 직관에 어긋나는 행동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집을 비우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비상 상황에서는 확증 편향 때문에 우리의 신념을 바꾸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은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라고 조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은 그 권고를 오해하면서 집에 머무를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되게 알고 있는 정보를 내가 강하게 더 믿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죠. 안전한 데 있으라고? 안전한 데는 내 차가 좀 안전하지? 이러면 이제 차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든지 그렇다는 거죠. 다음 2번째, 정보의 필요성. 전문가들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망설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경고를 확인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야 이거 맞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고 이 현상이 지금 맞는지를 재차 확인하려는 습관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진짜로 벌어진 일이 아닌데 내가 대처하면 뻘짓하는 거니까 그게 하기 싫으니까 막 여러 사람한테 자문을 구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걸 물어볼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뛰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습관을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보통 평균 4명의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는지를 묻는다고 하네요. 다음 3번째, 사회적 경향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적절한 행동인지 그리고 올바른 대응인지에 대한 단서를 타인에게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별로 심각하게 이걸 다루고 있지 않다면은 나도 별거 아닌가 보네 이러고 넘어갈 수 있다. 주변이 어떤 대처를 하고 있냐에 따라서 나도 심각하게 대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고요. 다음 4번째, 변화에 대한 저항감도 있다는 거죠. 위협이라는 것은 우리 환경이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인간의 본성은 그냥 변화를 저항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싫어하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렇지만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이런 식으로 변화를 저항하는 건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알아본 이 4가지의 습성 때문에 심각한 일이 당장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안 하려고 한다.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그 밑에는 정상성 편향의 예시가 있습니다. 팬데믹 초기에 사람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촉구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미디어들에는 붐비는 술집과 해변들의 모습을 보여줬고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전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심지어는 이 팬데믹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위협이기 때문에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염된 사람을 본 적이 없거나 혹은 중증 환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큰 위협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고 자신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라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것들을 충분히 누려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상성 편향의 한 예시가 되기도 합니다. 라는 거죠. 그쵸. 예, 마스크 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솔직히 좀 거의 그런 게 없었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마스크가 왜 써야 되냐 내가 답답한 거 이거 혹시 정부의 음모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은 시민들이 마스크 안 쓰기 운동 이런 걸 좀 많이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뉴스에도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당시에 길거리를 다닐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의 벌금이 이제 생겼었죠. 그렇기 때문에 안 쓴 사람이 없었지만 미국이나 서양권들은 꽤나 거부하는 운동도 많이 했던 것 같다.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지만 정상성 편향의 한 일종이라고 보면은 또 납득이 되는 거죠. 어쨌든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을 때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 고백하자면은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네. 왜냐면은 지난번에 우리 아파트에 그 소아벨이 울렸어. 그 화재 경보 하는 게 울렸어요. 막 이러면서 그게 울렸으면 솔직히 재빨리 나가야 되잖아 밖으로. 근데 경비실에 전화했어요. 혹시 저희 불난 건가요? 했더니 아니래. 감사합니다 이러고 끊었어. 계속 화재 경보가 울리고 있었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그냥 전 일상생활 했거든요. 이런 것도 정상성 편향으로 볼 수 있겠죠. 원래 같으면 당장 뛰쳐나가도 모자람이 없는 상황인데도 별거 아니겠지 라고 넘겨짚는 것이 아주 사실은 위험한 것이다. 그렇지만 인간 본성과도 많이 맞닿아 있는 거란 점에서 주의를 좀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우리가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피하라고 할 때는 피하는 게 맞는 일이죠. 어쨌든 그렇고요. 이어서 오늘의 다음 네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에서 어떻게 세탁을 할까?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진짜 그러네. 이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어떻게 세탁하지? 보통 옷 갈아입는 장면 이런 거는 영화에도 안 나오고 다큐멘터리 이런 데도 안 나오고 하니까 생각을 아예 해본 적이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빨래를 하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세탁할지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BBC입니다. 여기에 우주에서는 옷을 어떻게 세탁하나요? 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에서의 삶이 지구에서의 삶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제 우주 정거장에 거주하는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에서 우리처럼 먹고 자고 일하고 심지어 게임까지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우주 탐험가들이 아직 제대로 해내지 못한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더러운 옷을 세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인들은 우주에서 어떻게 빨래를 할까요? 정답은 하지 않는다입니다. 지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얼룩지거나 냄새나는 옷을 세탁기에 넣어서 다시 입기 전에 깨끗하게 세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우주 비행사들은 그렇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건데요. 자, 우선은 국제우주정거장 ISS에는 세탁기가 없습니다. 세탁기를 사용하면 물이 많이 소모가 되는데 우주에서는 물이 매우 제한적인 자원이기 때문이죠. 우주인들은 주로 물을 마시고 씻는 데 사용하고요. 실제로 대부분의 물들은 재활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워하고 남은 물 이런 것들도 다 버려지는 게 아니라 재활용해서 다시 쓰고 다시 마시고 이런다는 거죠. 필터를 충분히 해서. 그런데 세탁기에다가 물을 쓴다는 거는 좀 어불성설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말이 안 되죠. 지구에서 물을 운반하는 것이 매우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고요. 물은 무거운 물질이기 때문에 우주로 운반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즉, 로켓이 우주 정거장에 물리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물의 양 자체가 제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주 정거장의 물은 대부분 사람들의 땀과 호흡에서 나옵니다. 이는 정거장 벽에 응축된 물방울로 모이고요. 소변과 샤워기에서 나온 물들도 전부 재활용해서 사용합니다. 오 마이 갓. 물론 이제 필터를 잘 하니까 상관없겠지만 내가 눈 소변이 나중에는 필터를 거쳐서 샤워기 물로 나온다는 생각하면은 굉장히 끔찍하네요. 여튼 그렇다면 우주 비행사들은 자신의 옷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지구에서 정기적으로 우주를 향해서 새 옷을 보내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들은 각자 제한된 수의 옷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옷들이 너무 냄새가 나거나 너무 더러워져서 더 이상 입을 수 없을 때까지 계속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 몇 주, 심지어는 몇 달 동안 한 가지 옷만 입고 생활하기도 합니다. 다행인 것은 지구와 달리 우주 비행사들의 옷은 먼지가 묻지 않기 때문에 옷이 덜 더러워집니다. 게다가 온도 또한 세심하게 조절되고 있기 때문에 우주 비행사들은 땀을 많이 흘리지 않습니다. 중력이 없다는 것은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거의 무중력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주인들은 지구에 사는 인간처럼 움직이거나 혹은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지 같은 것도 중력이 있어야 옷에 묻는 건데 우주는 무중력이니까 옷이 그렇게 더러워질 일이 거의 없다는 거네요. 땀도 날 일이 거의 없고. 하지만 그들이 몸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많은 시간을 운동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옷이 뻣뻣하기도 하고 땀에 젖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선 땀이 나거나 이럴 일이 거의 없는데 런닝머신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동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럴 땐 땀이 난다는 거네요. 이처럼 우주 비행사들은 더러워진 옷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지구 대기권에서 불타버리는 화물 우주선에 실리기도 하고요. 우주복처럼 더 비싼 옷들의 경우에는 세척과 수리를 위해서 지구로 돌려보내지기도 합니다. 나사는 현재 우주인의 옷을 버릴 필요가 없도록 세탁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입고 있는 이런 면티 같은 그런 것들은 지구로 복귀할 때 대기권층, 그러니까 대기층에서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구로 복귀할 때 그 중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불타게 되잖아요. 그런 물질들이. 그런 식으로 그냥 폐기 처분을 해버린다는 거고, 근데 간혹 가다가 우주복처럼 비싼 것들은 그냥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참 생각지도 못했네. 그죠? 왜냐면은 영화든지 어디든지 간에 빨래하는 장면이 나오는 경우도 없고 옷을 갈아입는 장면도 웬만하면 안 나오니까 생각을 아예 못했는데 그냥 입을 때까지 입고 버리는 거였군요. 야, 근데 지금 당장 떠올려 봐도 마땅한 방법이 안 떠오르네요. 그거 말고는 뭐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고 이러면 되게 좋겠지만 그런 것도 이제 당장 실현되긴 좀 무리고 그냥 여기 써있는 대로 여러 벌 챙겨가서 더러워지면 버리는 게 최선인 것처럼 보이긴 하네요. 어쨌든 그런 신박한 상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5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로 지퍼에 쓰여있는 YKK의 의미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뭔지 아시죠? 지퍼 지금 저는 없는데 지퍼 달린 옷들에 보면은 보통 알파벳으로 손잡이에 YKK 써있잖아요. 이제 그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건데 항상 저도 좀 궁금했거든요. 왜 YKK라고 써있을까? 뭔가 조합이 되는 말 같지가 않으니까.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리더스 다이제스트입니다. 여기에 YKK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왜 지퍼에는 항상 YKK라고 써 있을까? 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우리는 청바지, 재킷, 부츠, 가방의 지퍼를 아무 생각 없이 잠급니다. 이가 서로 맞물려 있는 그 소박한 지퍼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발명품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옷장 속의 수많은 옷들의 지퍼에 왜 YKK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지 궁금해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YKK의 의미와 이 가장 실용적인 기술의 발전에 숨겨진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라고 써있네요. 우선 YKK는요, 요시다 공업 주식회사, 요시다 쿄코 카부시키 카이샤의 줄임말입니다. 영어로는 요시다 주식회사, 요시다 컴퍼니 리미티드라고 번역이 되고요. 그러니까 회사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메이커의 이름. 이 일본 기업은 연간 생산되는 총 지퍼의 약 절반 정도를 생산합니다. 이는 연간 약 100억 개의 지퍼에 해당합니다. 이 회사에 따르면 YKK는 매년 300만 킬로미터 분량의 지퍼를 생산하는데 이는 지구를 80바퀴 이상 돌 수 있는 양과 맞먹는 양입니다. 라고 합니다. 1934년 도쿄에서 회사를 설립했던 요시다 타다오는 기존의 지퍼 생산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군복과 낙하산용 지퍼를 생산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YKK 지퍼가 일반적인 의류, 액세서리, 여행 가방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YKK가 지퍼를 발명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발명가였던 휘트콤 L 저드스는 1890년대에 신발용 후크 앤 루프 패스너를 개발했습니다. 이건 지퍼처럼 생기긴 했지만 양쪽을 연결하는 슬라이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계 미국인 엔지니어 기드온 썬드백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식 지퍼의 발명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909년 독일에서 이 장치에 대한 첫 특허를 등록했지만 분리형 패스너, 그러니까 지퍼라고 하는 장치에 대한 특허를 취득한 것은 1917년이 되어서였습니다. 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편의에 따라서 재봉을 마음대로 열었다가 잠궜다가 할 수 있는 요거에 대한 기술이 가운데에 있는 그 왔다 갔다 하는 요게 처음에는 없었다는 거죠. 다음에 1917년이 됐을 때야 특허로 이제 인정이 됐다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YKK 지퍼니까 그거에 대해 좀 더 알아볼게요. YKK 지퍼는 내구성과 정밀성 그리고 고품질로 유명한 지퍼입니다. YKK 공장에서는 금속 재련부터 완제품 포장까지 모든 제조 공정이 자체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옷이나 액세서리가 지퍼가 망가지게 되면 정말 답답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퍼가 달린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YKK 지퍼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YKK 지퍼가 믿을만한 품질을 갖고 있다고 회사들이 믿고 있기 때문이죠. 디자이너인 트리나 터크라는 사람은 과거에는 저렴한 지퍼를 사용했을 때 품질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치만 이제는 YKK만 사용하죠. 고객이 만약에 $200짜리 바지를 샀다면 그 바지엔 좋은 지퍼가 달려 있어야만 하죠. 지퍼가 고장 났더라도 고객은 옷 전체를 만든 사람을 비난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네. 생각해보니까 이게 딴 건 모르겠지만 뭐 가방, 바지 혹은 뭐
자켓 이런 것들이 암만 품질이 좋아도 이 지퍼가 망가지면은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니까 지퍼에 관해서는 정말 잘 만드는 메이커의 걸 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YKK 지퍼를 이제 의류 회사들이 많이 쓰는데 아주 믿을만한 이제 회사다 보니까 다들 너도 나도 그쪽의 지퍼를 쓰다 보니 아주 흔하게 당연히 지퍼 하면 YKK 뭐 이런 식으로 우리도 이제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회사라는 거네요. 신박하네. 이게 회사 이름일 거란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그죠? 이게 없다면 약간 좀 다음부터는 서운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신박한 상식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음 오늘의 6번째 상식도 있습니다. 웃음을 참을 수 없는 가스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 좀 기괴하기도 한데 어떤 가스는 들이마시면 웃음을 참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약간 영화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배트맨 영화, 옛날에 팀 버튼 감독의 그 배트맨에서 조커가 이제 웃음가스를 촥 살포하면서 사람들을 다 막 웃음에 빠뜨리는 그런 기괴한 장면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 영화에서 어떤 내용인지는 지금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헬스조선입니다. 위험한 줄 몰랐다. 매일 웃음가스 3병씩 마시던 영국 20대 여성 결국 사망이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영국의 20대 여성이 웃음가스에 중독돼서 사망한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9일 더 선 등 외신에 따르면 엘렌 멀서라고 하는 사람이 매일 웃음가스를 2-3병씩 흡입했다. 결국 멀서는 웃음가스 중독으로 인해서 걷지 못하다가 작년 2월 혈전으로 인해서 사망했다. 당시에는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조사 결과 지난 4월 웃음가스 중독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게 되었다. 멀서의 어머니였던 샤론은 엘렌은 웃음가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어요. 이 가스의 위험성에 대해서 모두가 알아야만 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다. 절대로 웃음가스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라고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자, 웃음가스가 뭐냐? 아산화 질소를 칭하는 표현입니다. 마시면은 웃음이 나오고 몸이 붕 뜬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해피벌룬이라고도 알려졌습니다. 이 아산화 질소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양한 나라에서 흡입형 마취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각작용을 하는 의료용 가스고요.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산화질소를 오남용하게 되면 사망의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산화탄소가 일정량이 있어야만 호흡 기능을 촉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산화질소를 흡입해서 체내 아산화질소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줄어들면서 호흡 기능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산소를 들이마시지 못하게 되면서 저산소증이 유발되고 결국 치명적인 뇌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산소증은 처음엔 어지러움, 운동실조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뇌 등을 포함한 신경과 척수 손상으로 이어지면서 혼수 상태까지 이르게 만듭니다. 또한 심하면 사망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병원에서도 아산화질소를 사용한 다음에는 저산소증을 막기 위해서 100%의 산소를 체내에 주입하면서 체내 산소 농도를 높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산화질소의 소지와 판매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남성이 아산화질소를 과다 흡입하면서 사망을 했고 그 후 8월 아산화질소 자체가 환각물질로 지정되게 됐습니다.
아산화질소를 처방전 없이 흡입 등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라는 안타까운 일이네요. 해피벌룬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거 우리나라에도 팔지 않았나, 근데? 클럽 이런 데서 팔지 않았나? 나무위키 문서도 있거든요. 해피벌룬에 대한 문서입니다. 흡입하면은 마취감이 느껴지는 아산화질소를 채운 풍선으로 환각 물질의 일종입니다. 코나 입으로 흡입하는 형태고요. 흡입하게 되면 동시에 기분이 좋아지고 웃음이 나오면서 몸이 붕 뜨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원래 병원에서 간단한 처치를 하거나 치과에서 치료할 때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마취제의 성분입니다. 체내에 흡입하게 됐을 때 하루 만에 몸 밖으로 모두 배출이 되기 때문에 마약 검사를 해도 양성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 내가 봤거든요. 뉴스 같은 데에서. 한 풍선에 4,000원이다. 10풍선 이상은 배달도 가능하다. 해피벌룬은 외국에서 인기 중인 파티용 환각제입니다. 무색 무취의 아산화질소로 만들어졌으며 마시면 몸이 붕 뜨는 행복감과 웃음 등이 느껴지면서 웃음가스로도 불린다. 라고 하는, 아예 이렇게 입간판까지 만들어서 팔았네요. 우리나라에서도 비교적 최근까지 명동이나 홍대거리 등지, 클럽 내부, 인터넷 카페 등 젊은 세대가 많이 모이는 곳에서 버젓이 팔았습니다. 하지만 중독이나 저산소증의 부작용 위험 때문에 2017년 8월 이후부터는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암암리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본래 아산화질소는 치과 진료 등에서 마취 보조제로 사용되거나 혹은 휘핑크림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치, 내가 이거 기사를 본 적이 있어. 이게 막 유행한다더라 막 이런 식이었어가지고요. 제가 대학교 때 궁금해서 한번 해봐야 되나 이랬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안 했으니까. 저는 클럽을 안 가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이었다는 것도 좀 놀라운 일 중에 하나네요. 근데 확실히 좀 좋게만 쓴다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치과 진료 같은 거 되게 두렵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데에서만 쓰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오남용을 하면 사망까지도 이르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박하면서 으스스한 상식이었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특정적인 걸 흡입했을 때 웃음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조금 기괴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그렇고, 다음으로 7번째 상식도 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가장 싼 방법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자신이 살던 나라로 돌아가는 가장 싼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이야기일진 지금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CNN입니다. 호주에서 자신을 상자에 넣어서 항공편으로 귀국한 웨일즈 사람 자기를 상자에 넣은 거야. 그리고 택배를 붙인 거죠. 이야, 대단하다. 어떤 내용인지 좀 같이 읽어볼게요. 당시 10대 소년이었던 브라이언 롭스는 자신이 살던 영국 웨일즈에서 호주로 막 도착했지만 이게 큰 실수였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향수병에 걸렸던 19세 청년은 1964년에 이용했던 지원 이민 제도를 포기하는 데 드는 비용과 귀국 항공편 비용을 충당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작은 상자에 넣어서 비행기에 몰래 탑승하고 화물칸에 실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상세하게 알아볼게요.
롭스는 19세 생일을 맞은 직후 테헤란, 뉴델리, 싱가폴, 자카르타, 시드니를 거쳐서 호주 멜버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횡단하는 긴 비행기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웨일즈 사람이었던 롭스는 호주 도시에 도착했을 때 자신에게 배정된 호스텔이 쥐가 들끓는 구덩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직장 생활을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그때부터 이미 호주에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는 직장과 호스텔을 그만두기 전까지 약 6에서 7개월 동안 철도 운영사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호주 생활에 적응을 못했고 결국은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상 이민을 가려고 호주에 왔는데 딱 사니까 이거 아니다. 야, 호주 진짜 별론데? 영국이 훨씬 낫네. 이러면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바로 든 거예요. 다만 호주 정부의 비행기 표값을 갚아야 한다는 사소한 문제도 있었고 귀국을 위한 자금도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라는 거네요. 약간 선금 치르듯이 와가지고 그 나라에서 일하면서 돈을 갚는 그런 거였나 봐. 그럼 돈이 없었겠네. 그 비용이 당시에 700파운드에서 한 800파운드 정도였어요. 라는 건데 960달러에서 한 1100달러 정도였대요. 돈이 비싸진 않은데? 한 100만원 정도인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주급이 41달러였대요. 그러니까 적어도 1년은 일해야 돌아갈 수 있는 거였던 거네. 그죠? 그러면 싫을만 하네. 롭스는 어떤 무역 박람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사회사였던 픽포드의 부스를 발견했습니다. 그 부스의 표지판에는 우리는 무엇이든 어디든 옮길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 택배 회사가 옮겨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당연히 몰래 한 거였겠지만서도 택배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다음날 롭스는 호주 항공사였던 퀀타스의 멜버른 사무실에 방문해서 만약에 해외로 상자를 보내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허용되는 최대 크기와 무게, 필요한 서류, 배달 수수료 지불 여부 등등을 확인했고요. 모든 필요한 정보를 모은 다음에 친구 2명을 섭외해서 택배로 자신을 영국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30바이, 26바이, 38인치 크기의 나무 상자를 사서 친구 2명과 한 달 정도의 계획을 세웠고요. 베개, 손전등, 물병, 소변병, 그리고 런던에 도착했을 때 상자를 안에서 열 수 있을 작은 망치까지 가지고 타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상자에 들어가게 됐고요. 친구 둘이 탁송을 보내서 공항에 도착한 지 2시간 만에 상자가 비행기에 실리게 됐대요. 그때쯤엔 정말 다리가 저려왔죠.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야 산소 생각이 났어요. 그 비행기들은 가압이 안 돼서 화물칸에 산소가 거의 없었거든요. 라고 합니다. 그러네. 산소가 부족할 거 아니야. 화물칸에도 적정한 산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저산소증 왔겠는데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사람들이 실을 때 그냥 이제 사실 위에 아래 이런 걸 잘 보면서 놔야 되지만 큰 생각을 안 한 거지. 그래서 거꾸로 들어가게 된 거야. 오 마이 갓. 그래서 목과 머리를 땅에 대고 겨우 앉아서 22시간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가 직항이 당시에 아니었고 어딜 들렀다가 뭐 이런 식이었나 봐. 그래서 비행이 총 닷새가 걸렸대요. 5일 동안.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어요. 제대로 숨을 쉴 수도 없었고 의식을 잃기도 했죠. 롭스는 당시에 극도로 생생한 야간 공포증을 겪기도 했고요.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상상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도 됐다고 합니다. 한때는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제가 빨리 죽게 해달라고 빌기도 했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비행기가 잘 런던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도착했으니까 상자를 까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까다가 손전등을 자기가 들고 있었는데 그걸 떨어뜨리면서 소리가 딱따그락 나니까 뭐야? 뭔 소리야? 하면서 공항 직원이 상자를 실제로 까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 안에서 손전등에 밝은 빛이 새어나오니까 뭐야? 했다가 안에 사람이 있네? 이러면서 체포가 되게 된 겁니다. 참 웃긴다. 웃기는 일이네요.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좀 안 좋은 유사한 사건들을 만들었을지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썩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왜냐면 항상 이런 파격적인 시도가 있으면 뒤따르는 모방 범죄들이 생기니까. 근데 이런 미립국 같은 게 되게 위험하잖아요. 이 사람도 거의 저산소증으로 죽을 뻔하고 막 그랬던 거잖아. 그래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았을 것 같기도 한데 결론적으로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유럽이 살기 좋은 곳이다라는 어떤 홍보 효과가 됐을 수도 있고, 호주보다 낫더라 뭐 이런 식으로, 혹은 그 비행기 자체도 화물칸에 실렸지만 안전하게 돌아왔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 효과가 약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진짜 이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솔직히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19살짜리 애가 타국에 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집에 돌아가고 싶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딱히 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하여튼간에 집 나가면 개고생이고요. 살던 데가 제일 좋은 곳입니다. 그런 오늘의 7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8번째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한데, 공연 중간에 간식을 사 먹고 오라고 만든 오페라 악장이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오페라나 뮤지컬 이런 거 중간중간에 움직이거나 소리 내는 거, 요게 이제 상당히 해당 팬들에게는 비매너인 행동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는 특히나 시체관극이라고 하는, 정말 시체마냥 안 움직이고 숨소리도 안 내고 공연을 보는 게 하나의 문화로도 좀 자리 잡았다고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완전 상반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오페라 중간에 나갔다 오셔라라고 만드는 악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좀 같이 알아봐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영문 위키피디아고요. 아리아 디 소르베토 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아리아 디 소르베토 혹은 셔벗 아리아라고도 불립니다. 19세기 초 이탈리아 오페라의 관내였습니다. 오페라에서 조연이 짧게 독창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그런 악장입니다. 라는 건데요. 이 소르베라고 하는 게 아이스크림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소르베라고 하는 아이스크림 가끔 팔죠. 셔버트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아리아라는 거예요. 이제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 19세기의 관객들은 당시에 오페라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 공연 내내 서로 이야기하고 뭘 먹고 마시고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다. 당시만 해도. 그래서 이 소르베토 아리아라는 것은 오페라의 2막 후반에 상당히 늦게 등장하는 악장이었습니다.
이는 상인들이 저녁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상품을 팔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당시 오페라 극장에 있던 상인들은 소르베토, 그러니까 셔벗이나 젤라토 같은 간식들을 위주로 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페라가 끝나기 전쯤에 이 장사를 폐장하기 전쯤에 마지막으로 아이스크림을 살 수 있는 기회처럼 이 악장이 쓰였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을 텐데 왜냐면은 이제 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오페라의 악장이면 중간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아리아 디 소르베토라고 하는 거는 되게 조연에게 주어지는 악장이었다고 합니다. 오페라의 줄거리와는 거의 관계가 없는 그런 악장이었다고 해요. 보통은 작품에서 독주, 혼자서 뭘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는 인물에게 잠깐 주어지는 악장이었다는 거죠. 그 아리아 자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곡 자체도 당시에 딱히 주목받지 못하는 작곡가에게 주어지는 그런 악장이었고, 작곡가든 배우든 그 노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공연에서는 아리아 디 샤르베토를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관객들 또한 아리아 디 소르베토를 잘 듣는 다른 부분들처럼 이런 것으로 여겨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짧은 이야기였습니다. 글쎄, 이런 게 왜 생겼을까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약간 오페라를 끊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한 번쯤 화장실 타임을 주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줄까 하다 보니까 이런 아리아 디 소르베토 같은 악장이 탄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유착 관계가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해. 왜냐면 오페라에서는 상품 파는 이런 것들도 되게 큰 수입원 중에 하나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페라가 끝나면 더 이상 사람들이 뭘 안 사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예 쓸데없고 지루한 악장을 넣어줌으로써 사람들이 상품을 살 수 있게끔 작곡가랑 좀 이렇게 타협을 해가지고 넣은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셔벗 아리아 혹은 아리아 디 소르베토라고 하는 악장이 존재한다는 건 상당히 흥미롭네요. 네. 굳이 이렇게 쓸데없는 걸 넣었어야 됐을까? 그냥 인터미션을 넣으면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건 처음 알았네. 네. 그래서 오늘도 저와 같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으스스한 상식, 신박한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으스스한 이야기로 저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수아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